네, 안녕하세요. 백설 읽어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암호화폐 지갑 회사가 AML 준수 대신 아예 폐업을 선택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AML 같은 경우는 안티머니 런더링에서 자금 세탁 방지죠. 누구나 다 지켜야 될 이 법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아예 난 싫어 하고 그냥 회사를 폐업을 시켜버렸다,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틀페이라는 곳이 아예 폐업을 한 곳인데, 보틀페이라는 것은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 계정끼리 소액의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각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지갑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가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인 보틀페이 사업을 아예 접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럽연합의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 AMLD5가 2020년 1월 10일 날 시행이 됩니다. 이 숫자는 5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달에 이 법규가 시행이 되고, 이 법규에서는 고객 확인 제도라는 게 CDD라는 게 강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CDD라는 것은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에서 고객 확인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KYC보다 조금 강화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할 때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 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해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고객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 중에서 가장 초기 단계에 실시해야 될 의무로서 리스크 관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CDD는 그냥 KYC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KYC 안에 CDD가 있고 EDD가 있고 한데, 그냥 KYC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CDD를 생각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AMLD5 이 유럽연합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에 따라서 유럽의 모든 암호화폐 지갑 기업은 이용자의 고객 신원 확인 KYC를 시행해야 한다. 자, AMLD5라는 이 지침서에 의하면은 익명화된 송금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KYC를 포함해서 CDD를 시행해야 하며 거래 내역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정보를 보유하다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규제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유럽에서는 지금 AML과 그리고 KYC를 2020년 1월 10일 날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고로 여기에서 정한 지침대로 행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지금 이제 폐업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특검법이 개정되면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규제 대상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기업들은 금융기관처럼 고객 신원 확인을 하고 거래 내역을 보유하다 규제 당국이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럽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국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공고사항을 전 세계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금 FATF 공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 회원 국가로부터 금융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유럽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국내도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올라온 뉴스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암호화폐 업체 3곳이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AML과 KYC 규정 탓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유럽연합의 신규 AML, KYC 규정으로 인해서 유럽 소재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암호화폐 채굴 플랫폼 심플코인에 이어서 비트코인 게이밍 플랫폼 찹코인과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도 서비스를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자, 앞서서 EU는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 AMLD5를 제정하고 모든 EU 회원국들이 내년 1월 20일부터 AMDL5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MLD5는 감시 범위를 암호화폐 거래소와 월렛 제공업체까지 확대하고 거래소나 선불카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익명 거래에 보다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읽어드릴 뉴스에 아시아 디지털 자산거래소 2020 전략
VIP 세미나라는 이 글귀가 많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사 자체가 코인리스에서 어제 16일날 주최를 했기 때문에, 코인리스 이 뉴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내용 자체가 좋아서 계속 읽어 드려 볼게요.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구태현 변호사님이 뭐 이런 발언을 했네요. 특검법 통과 후에 국내 대다수의 거래소는 폐업할 전망이다. 현재 가상 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는 4곳이고 영업 중인 거래소는 200여 곳인데,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대부분이 가상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서 폐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가상 자산 거래가 안정화되고 일부 거래소의 자전거래, 가두리 거래 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법상 신고 제도를 통해서 거래소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도록 행정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 자산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상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군데가 어디죠? 빗썸 써드릴까요? 빗썸, 업비트, 그리고 코인원, 그리고 코빗, 이렇게 4군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법인 벌칙 계좌로 지금 입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여 개가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폐업할 것이다, 이건 조금 거시기해요. 법이 통과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법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법이 통과하고 나서 세부적인 시행령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 이 200여 개의 상당수는 폐업을 할 거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거래소 한 군데에 대해서 고소장까지 제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중간에 합의는 했지만은 지금 거래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법 체계 하에서 이렇게 툴을 만들면은 이걸 쫓아올 수 있는 능력들이 없어요. 자금도 없고 실력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법이 통과하게 되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에 있어서 상당수는 정말 폐업을 할 거고, 그럼으로써 여기다 자산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그 자산을 보호를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본인들의 자산을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빗썸 위험하니, 업비트 뭐 해킹 되니 뭐 이런 이야기 해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빗썸하고 현재로서는 업비트, 이렇게 자본력이 있는 회사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들의 자산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구태현 변호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특검법 통과 시에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 토큰 이동하는 것도 까탈스러워진다고 합니다.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을 가져야 하며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고객이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토큰을 뺄 때 토큰을 받는 쪽의 신원도 확인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태현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특검법 개정안은 통과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됐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특검법은 올해 6월 FATF가 발표한 공고안을 반영,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표천밀 체인파트너스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규제가 강화될수록 크립토의 매력은 떨어진다. 같은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도 KYC 신원 확인은 잘 되는데 AML 자금 세탁 방지는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사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크립토는 더더욱 KYC, AML과 배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크립토의 매력이 떨어지고 진정한 사용의 시대가 늦춰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법 자금을 걸러내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인디의 고란 편집장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하면 자금 풍족한 거래소 이용을 권장하라. 자, 올해만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7차례 발생했지만은 바이낸스 같은 탑티어 거래소를 빼고는 투자금을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자금이 풍족한 거래소를 이용하면 해킹 공격을 받아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최근 해킹 피해를 입은 업비트가 좋은 A입니다. 거래소가 무슨 그 피해 보상을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금 예시는 틀리지만은 상황은 좀 틀리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거래소 같은 경우가 있었죠. 후거래소에서는 옛날에 P-EOS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후거래소에 있는 P-EOS를 이 P-EOS 프로젝트 팀에서 전부 다 몰수를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후거래소에서는 이 물량 자체를 고객들한테 보상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데에서 후거래소로 보낸 물량도 있고 그리고 후거래소에서 P-EOS를 산 물량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보상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P-EOS 측에서 그걸 협의를 해야 된다 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반년 거의 10개월 가까이 뭐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본력이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신뢰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사 자금으로 전부 다 충당을 해버리는데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이런 신뢰 자체를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거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거래소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고 현재 국내에 있는 200여 개의 이 거래소들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한번 고민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꼭 그 거래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대부분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자본력이 큰 회사 쪽으로 옮기는 게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거래소를 그래도 2개, 3개 정도 나누어서 자산을 분산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후거래소의 P-EOS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은 하느나 평생 이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못된 A씨로서 신뢰가 무너지는 그 A씨로서 항상 이야기를 할 겁니다. 후거래소 관계자 여러분 혹시라도 방송 들으시면은 좀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어로 해드릴까요? 자, 이상으로 AML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다른 뉴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은행이 암암리에 2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결제 처리했다고 합니다. 20억 달러 하면 거의 2.4조 원 정도 되죠. 미국 10대 상업은행 모두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자신의 결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을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등록 거래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형 은행들이 매년 20억 달러 규모의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등록 암호화폐라는 게 그냥 뭐 미등록이라는 이 단어를 빼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공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미등록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지금 큰 은행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게 팩트일 것 같고 지금 알려진 게 20억 달러면은 실제로는 더 많은 자금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2020 전략 VIP 세미나에 참석한 인민대학 핀테크 연구소 총괄의 이야기를 몇 개 짚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마이닝 분야의 잠재력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 규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거래소 등 암호화폐 거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보다는 마이닝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닝 산업은 비단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칩 등 첨단 기술과 융합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채굴 산업 자체가 이제 더 많은 기능을 갖춘 AI나 뭐 반도체 칩 이런 부분 갖고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죠. 그리고 중국은 블록체인 선점 우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은 크게 블록체인 기술 및 상용화 지원, 암호화폐 불법 행위 근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장려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 전쟁 충격 완화,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첨단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중국은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수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 선점 우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을 이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항상 암호화폐 불법 행위 근절 자체에 대한 뉴스가 크게 들리면서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제 가기도 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게 가격이 떨어져야 할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뭔가가 규제가 있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근절을 하는 거지, 합법적이고 뭐 블록체인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부분들은 이게 장려를 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에 그냥 우리가 속으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인민대학 핀테크 연구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업계 규제는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도태시킬 것이다. 2017년 중국의 ICO 금지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이 폭락하는 등 한 차례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하지만 후오비와 OKX 등 생존력이 강한 기업은 살아남았습니다. 자, 규제라는 것은 업계에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은 동시에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퇴출을 해서 정화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맥락이죠. 중국에서 규제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자, 뭐 이런 의도로 뭐 이야기를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천면 체인 파트너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코인이 약진할 전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 동일한 맥락입니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엣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 코인이 약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이오스에 투자하신 분들이 표철민 대표님을 조금 싫어하시는 경우들도 있긴 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오스 BP 출사표를 내고 그것을 제가 읽고 나서 이오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오스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물리게 되고, 이 상황까지 와서 제가 유튜브 방송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많이 힘드신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오스 생태계를 위해서, 그리고 크립토 블록체인 생태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항상 원하고 그리고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전략 VIP 세미나에서 김성호 CD 파트너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거래소는 규제 준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국내 파생 상품 규제 때문에 한국 크립토 투자자들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한국 거래소를 떠나서 비트맥스 중국계 거래소로 갔습니다. 맞는 말이죠. 거래소가 은행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좀 계좌 좀 열어주세요. 거래소 입장에서는 제도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제도권을 벗어나 디파이 생태계 플레이를 할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이따 거래소가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맙니다. 관건은 결국 기관 투자자를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이냐인데, 기관 투자자는 규제 적격 거래소를 더 선호할 것입니다. 거래소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자, 현재 규제와 법규가 생기면은 생태계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상적으로 이 규제와 법규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을 더 높이 세우는 이런 법규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활성화시키는 법규보다는 그냥 벽들만 쌓아놓는 진입 장벽만 더 높이는 이런 법규들을 먼저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외국보다 앞서 나가기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규제나 아니면은 이 활성화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한국에 역으로 압력을 넣어주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오랜 시간 그 법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은 하나씩 이루어지는 단계인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준비들이 조금 더 부족한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그래도 올바른 방향 쪽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쟁글이란 거 아세요? 쟁글이란 단어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주식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 자체가 무슨 변화가 있으면은 법적으로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암호화폐 쪽에서는 정확한 공시를 할 의무 자체도 없고, 어디에다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원 개발자가 지금 거기서 빠졌는데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임원 중에서 그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임원이 있었는데 그 임원 자체가 코인을 많이 팔았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지가 끝까지 막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 물량 없어졌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암호화폐 쪽에서 공시하는 플랫폼을 만든 게 바로 쟁글이란 겁니다. 쟁글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쟁글 같은 업체가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정말 공명정대한 올바른 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달에 베타 서비스를 선보였었고, 그리고 10월 2일날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기 공시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한답니다. 기업 기본 정보, 경영진, 조직도 정보, 기업 현황 등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업 정보, 경쟁사 등 산업 내용을 공지해주고, 그리고 투자 현황, 재무제표를 비롯한 재무 정보를 알려주고, 토큰 발행 기록, 상장 거래소 등 온체인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여기서 나온 정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코인 시장도 그렇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약간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도 당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저 어디 프로젝트 뭐 투자하는데 ICO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ICO에 대한 뭐 그 조율도 많이 해보고, ICO에 대한 뭐 제안도 많이 받아봤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고, 그 대신 내가 그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싶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찾아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대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들겨 봐도 당하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들기는데 돌다리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투자해서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가 있었던 거지, 원래 자금이었다고 하면은, 그게 원금으로 그렇게 손실을 봤다고 하면은 정말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쟁글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죠. 투명한 공시 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정보의 불투명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이것도 재밌는 자료네요. 이것도 VIP 세미나에서 나온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거래량이 현물 거래량의 최대 18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10배에서 18배가 많다고 하네요. 선물 시장이 한 10배 정도 많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내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자, 2020년도 말이 되면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시장의 20배 정도 커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만약 ETF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데이터는 한번 제가 찾아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도 2020년 전략 VIP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빗썸의 문선일 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내년 암호화폐 시장 기관 투자자 진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수요가 중요한 현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봤을 때 내년 이 시장에 신규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일부 포함시키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 결과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이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ETF나 간접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자정 노력에 대해서는 과거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그랬던 것처럼 거래소들도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기관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기관 투자자 진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게 미국의 사람이 이야기했으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빗썸 이사가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관 투자자라는 게 국내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만약 국내 기관에서 이런 것을 테스트했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일 수 있겠네요. 자, 빗썸 문선일 이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업계 키워드는 신뢰이다. 신뢰. 빗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놀랍습니다.
자, FATF 가이드라인 그로 인한 특근법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아무리 서비스를 잘 구축해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래소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위해 빗썸은 올해 초부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 세탁 방지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쟁글과 협업해서 외부 공시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유의 종목 상장 폐지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외부 파트너들과 디파이 등 분야에서 시장을 떠들썩하게 할 서비스를 공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발 빗썸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뉴스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대형 채굴 업체 와츠마이너 창업자가 횡령죄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 4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대형 채굴기 생산업체 와츠마이너 창업자 양쪼싱이 지난 10월 말 횡령죄로 선전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소식통에 의하면 횡령 규모는 10만 위안, 약 1677만 원으로 액수가 크지 않지만 형사사건인 만큼 향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뉴스에서 약간의 오류들 몇 개만 잡아볼게요. 여기서 와츠마이너라는 것은 채굴기를 의미하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와츠마이너는 채굴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양쩌싱이라는 애는 누구냐면은 비트메인에서 우지안이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채굴기를 개발하는 쪽에 있었던 친구거든요. 칩셋을 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만든 회사가 마이크로비티라는 회사예요. 마이크로비티.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40%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 그냥 정확한 데이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뉴스들에 의하면은 비트메인이 64.5%였고 카난이 23.3% 그리고 이방거지가 있는데 이방거지가 이제 그것보다 작은 볼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세 개 기업은 이제 전에 홍콩에 있어서 IPO를 같이 신청했던 업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뉴스에 자주 나왔던 업체거든요. 근데 여기서 40%를 차지하는 이게 업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저에게는 약간의 혼란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뉴스는 아닌 거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이 돼요. 이 양쪼싱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메인 자체가 우지안이가 있고 장커투안이 있었죠. 둘이도 지금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지안보다 이제 장커투안이 이제 지분이 더 많지만은 우지안이 비트메인을 다시 이제 그 장악을 하면서 다른 이제 주주들의 표를 전부 다 이제 다 끌어모은 거고 그리고 양쪼싱은 우지안하고 장커투안한테 자신의 지분을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절당하자 아예 기업을 떠나버렸던 거고 그래서 새로 만들었던 회사가 마이크로비트라는 회사였고 그리고 와츠마이너라는 이 채굴기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수의 채굴기를 이제 생산한 것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메인하고 이 양쪼싱은 지금 현재 이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서로에 대한 지분 문제 때문에 소송 중에 있는데 그 소송 중에 이 횡령 금액도 1677만 원이란 이 적은 횡령 금액으로 이렇게 체포된 걸로 봐서는 약간의 정치적인 거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 점유율의 40%의 채굴기 장비 업체가 지금 횡령죄로 체포됐다? 그러면 엄청난 악재로 보일 텐데 이건 큰 악재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지안이가 비트메인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행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딱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 테조스 뉴스로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가 더 많이 있긴 한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테조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검증인이 되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규모는 3천만 테조스 정도 기록했고 2위는 폴리체인랩스가 차지했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1,500만 테조스를 스테이킹하고 있고 4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조스가 계속 그 약진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코인베이스하고 바이낸스가 테조스에 있어서 검증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테조스 스테이킹 하는 것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놔둬도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테조스가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대한 거래소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꾸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은 거래소 쪽에서 이 스테이킹에 관련해서 더 많은 어떠한 액션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거래소 수익으로 또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래소에 놔둬도 다른 코인들이, 스테이킹 가능한 코인들은 전부 다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그 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꾸 거래소에 그런 주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빗썸에서 현재 그 투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 쪽에 더 많은 수익을 요청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빗썸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줘야겠죠. 하지만 이런 테두스의 이런 거래소에 대한 그 영역 자체가 계속 넓혀진다. 그리고 더군다나 2020년도 돼서 이제 이더리움이 포스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자 수익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게 스테이킹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놔둬도 이자를 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니까 새벽에는 특별한 뉴스가 없었네요. 오늘 그 뉴스는 다 읽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2019년 마감들 잘 하시고 2020년 정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상승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위안이 많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